광역 단체장,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이제 잠시 후에 마무리됩니다. 또 12개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는 동시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출구조사 발표에 앞서서 여야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재영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5분 뒤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김현 대변인님은 어느 지역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주도가 제일 관심 있고요. 예. 그리고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제천 단양이 제일 관심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영 최고위원님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서울에서 출마도 했었고 네. 서울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협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또 다른 지역들 물론 관심이 많지만 굳이 꼽으라면은 바로 옆 지역구인 경기도, 또 부산, 경남 이렇게 좀 꼽겠습니다. 예. 저도 이재영 위원장님처럼 예. 제 지역이 부산이라 네, 부산의 그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재보궐 관심이 당연히 있고요. 예. 뭐 저희 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서울 시장 선거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이번 지방선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각 당 대변인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의미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정도 지나가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전국을 돌면서 저희가 그 지지하는 분들과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저희는 추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7,160km를 달렸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아마 연설한 시간이 1,590분, 대략 한 27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6차례에 걸쳐서 특히 어저께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마감하는 그런 정말 그 1분 1초도 그 허투루 쓰지 않은 그런 선거 운동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여 분 남았는데 선거에 그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해주고 애정어린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결과가 정말 좋기를 지금 짧은 시간 남아있지만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이재영 최고위원님은 이번 선거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지 1년이 됐고요. 예. 네,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면에 또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약속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근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내년 더 나빠진다는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아마 거의 첫 공약처럼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일자리 상황판도 만드셨고 네.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그 일자리 상황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또 우리 청년 실업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혹여라도 또 이 여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견제 사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번 유세를 열심히 다니면서 바다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중간 평가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는 당연히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선거에서 사실 이번에 모든 이슈가 이 북한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좀 가려진 것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자칫 좀 잘못된 쪽으로 덮여지지 않았나라는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저희 바른미래당 차원에서는 정확히 6월 13일 오늘이 저희가 창당하고 딱 4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2월 13일 날 통합을 해서 창당을 했거든요. 4개월 만에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구나. 두 당이 합쳐져서 그리고 심지어 직전 대선에 두 대통령 후보가 있는 두 당이 합쳐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 정비하고 그리고 당의 인지도도 낮은 상태에서 이 전국 선거를 치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분명히 이 불안한 제1당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반성 없는 제1야당 보수 정당에 대한 그 심판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3당 대안 세력으로서의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분명히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이 56% 조금 이제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투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투표 56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즉 관전 포인트는 이제 60%를 넘을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60%를 넘은 적이 처음 네, 그럴 95년도에 첫 그 지방선거 때 68% 기록한 이후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0%를 넘게 되면 사상 두 번째로 이제 높은 투표율이 될 텐데,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기대를 해봅니다. 60%가 넘기를 기대하는데, 특히 사전 투표가 20.14포인트로 그 대선을 빼고서는 제일 높았던 그 사전 투표 도입 이후 제일 높게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사전 투표가 일정하게 정착이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투표에 대한 열기가 높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 30분 남겨두고 56% 정도 나왔지만 마지막 그 통계를 다 했을 때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그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중앙 정부가 그냥 대통령 한 분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 부울경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의미 있게 득표를 해서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까지 해서 좀 그 일 잘하는 분들이 뽑혀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호흡을 맞춰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잘 받들어지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재영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그 사실 60% 훨씬 넘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60%가 안 되면은 오히려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20%가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60%를 넘는 건 문제도 없고 그거보다 한 3, 4%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신다면 이번에 진짜 65% 아니면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낮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에 비하면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방선거만 놓고 볼 때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은 어떻게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샤이 보수 모르겠어요. 수준도 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지역구 있다 보니까 이제 유세를 다니다 보면은 선거 2주 딱 13일 들어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뭐 샤이 보수냐 아니면 숨어있던 보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양 진영으로 이렇게 좀 표들이 모여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또 투표 동료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각 당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더 많이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몇 분 있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뭐 여야 모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로에게 유일하다. 그래서 투표율 동상이몽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번 투표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북한 이슈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 전체가 좀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60%가 넘어간다, 그렇게 전망된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라는 숫자에서 엄연히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상당수가 사전 투표율이 그 지난번 선거보다 약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 투표 날만 보고 따지면은 그 지난번보다 좀 낮게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지나서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제도 어떻게 해서 더 투표를 올릴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전 투표율 수치를 가지고 각 당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각 지역별로 투표율이 공개는 되지만 연령별로라든가 이런 층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가지고 우리 당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여론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염색을 하겠다 이런 거는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유리해요라고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리한 쪽을 찍어주세요라는 정말 단적으로 여론 호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아마 바른미래당이 그 이제 앞서 얘기하셨지만 창당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후보가 있는 걸 합치면서 선거를 치르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국 선거 앞두고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또 경선을 하고 본선거를 치르는 것.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졸속인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에 대한 그 각 당의 분석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이나 아니면은 언론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망하고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느 연령대층이 투표장에 나오는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전 투표는 이제 그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 18세 그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또는 투표 시간을 뒤로 좀 8시 이후까지 좀 연장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집권했던 여당에서 반대하면서 그 하나의 중간 해결책으로 사전 투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 20%가 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는 거고요. 앞서 또 정상회담 때문에 가려져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가려져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찾아가는 뉴스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평화냐 전쟁이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평화 세력, 그다음에 개헌 세력, 그리고 지방 분권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바로 어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뭐 각도 광역단체별로 또 그보다 이제 낮은 그 지역 단위별로 해서 이제 각종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평화 이슈가 컸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두 정부에서 한 번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경제 리스크도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들어서 남북 관계가 매우 급진전됐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진 어저께 싱가포르 선언까지 해서 한반도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 지역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젠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특히 그 접경 지역에 군대를 보내 그 부모님들의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뭐 생명에 대한 우려 이런 것 없이 또는 좀 불안함 없이 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평화 경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주의가 좀 타파돼서 그 고루고루 잘 사는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좀 잘 살고 그것을 잘 이끌 일꾼을 선정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하셨듯이 평화 이슈가 이렇게 전면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아니었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뭐 평화 이슈 때문에 악재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지방선거 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지역 일꾼들 4년 동안 지역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다 합해보면 1,200조가 넘어요. 근데 이 평화 이슈 때문만에 평화 이슈만 가지고 지역 일꾼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마차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도 가야 되고 경제도 가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평화도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화 이슈만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가려질까 봐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었지만 무슨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싫었다 이런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우리가 항상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항상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경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교육 문제만 해도 지금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 얼굴 본 지가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장관회의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민생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터져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표심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앞서 아까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저기 사전투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언론이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거거든요. 다 보고 있다고 하시면은 뭐 정말 근거가 있으신 건지 근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올라가면 좋죠. 예. 네, 사전투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화 관련해가지고는 그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이 평화냐 반평화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것 자체가 이거는 유권자한테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야당이라고 해서 평화를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찬성하고 평화를 같이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평화를 너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가서는 위험하다. 이거는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 그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대표하는 입이 이번에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아 이거는 무슨 전쟁광이야? 평화가 그렇게 싫어? 이렇게 딱 호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말려가 버린 것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많이 하셨어요. 네,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현수막에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박수 쳤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안 돼서 결국에는 대통령 마케팅으로 선거를 다 치르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일꾼으로 뽑혀버린 사람들이 그 일꾼들의 실력과 어떤 준비된 거, 품격, 인격 이런 것과 상관없이 뽑혀버렸을 때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유권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네. 지금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예. 사진을 현수막으로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17개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4,016명을 뽑았던 선거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여망, 그다음에 지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내지는 선대위에 활동했던 분들은 그 경력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그 출마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을 내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일정하게 높은 이유도 바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당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지금 이번에 출마했던 저희 당 후보들의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치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연마했던 분들입니다. 네. 네. 현수막 공보물 문제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당에서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쓰지 말라는 얘기했다 그런 분명히 적 번복됐던 없습니다.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19대 대선 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격도 갖고 있고요. 여야가 이제 명운을 걸고 이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잠시 후에 이제 첫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 7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김현 대변인님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번에 광역 단체장하고 이제 12개 재보선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전략 단위에서 쭉 살펴본 걸로 보면 사실은 기존의 그 여론조사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7군데 중에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마 14군데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보궐선거의 12군데 중에는 10군데에서 11군데가 저희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잠시 뒤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이재용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7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래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저희는 목표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저희가 시작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6개가 6군데가 우리의 목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조를 살리고 있고요. 예.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재보선 12곳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재보선은 제가 숫자를 예. 그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예.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분리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몇 개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예. 이제 예. 어려운 여건이었다. 어려운 여건이었다. 어려운 그렇게 여건이었다. 예, 예. 바른미래당은 한 곳입니까? 어떻게 광역단체장하고 이제 재보선 12곳. 가장 관심을 두고 또 역량을 집중을 시킨 곳은 당연히 서울이어서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5분 뒤면 발표가 되지만 저는 여론조사 수치하고 이 출구조사 수치하고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는 정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수치도 천차만별이고 예. 응답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60% 정도의 투표율이 있는데 이 숫자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국민들께서는 항상 균형 잡힌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면 각 당의 출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론조사와 또 출구조사는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출구조사는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훨씬 이제 정확도가 있고요. 출구조사도 근데 사실 그동안에 많이 이제 틀린 적이 있어서 네.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인데 예. 일단 여론조사보다 출구조사가 좀 일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야당 때는 사실은 출구조사하고 결과치가 달랐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한 것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아마 좀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출구 조사의 또 정확도가 또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통계학을 보면요. 예. 출구조사는 거의 뭐 그 진실에 가까운 숫자가 뭐 나오기 때문에요. 예. 여론조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그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출구조사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꽤 신뢰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3분 전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3분 전인데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에 힘입어서 막판 뒤집기를 이제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잠시 뒤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